안녕하세요. 지금 이 수업은 방과후 수업입니다. 방과후 수업에서 이제 문법 배우고 있는 걸 우리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다 까먹었을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정리를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다음 이제 품사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문법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문법이라고 하면 크게는 이제 의문과 단어와 문장으로 나뉩니다. 더 복잡하게 나누라면 더 복잡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이 수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멈춰도 될 것 같아. 자, 의문을 다시 둘로 나누라면 의문 체계와 이 의문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문 변동이 있는데, 의문 체계는 다시 둘로 나누면 이제 음소와 은소로 나뉠 수 있고, 음소는 다시 둘로 나누면 자음과 모음, 모음은 다시 둘로 나누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었고,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었지? 이때 이 반모음은 다시 두 가지 J계열과 W계열이 있었고, 이중모음은 크게 J계열과 W계열 그리고 의가 있었다. 이 세 가지 계열이 있었다 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고, 운소는 뭐 소리의 길이, 뭐 높낮이 같은 게 있었다. 자, 이 의문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의문 변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의문 변동은 크게 네 가지였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뭐 더 많긴 해요. 도치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안 배워도 될 것 같고, 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었고, 교체 안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무엇이 있었냐? 음끝 배웠지?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도 배웠고, 또 뭐 배웠냐? 구개음화 배웠었나? 구개음화. 자료가 지금 나한테 없어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뭘 가르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자료가 다 학교에 있어가지고 내가 출근을 못 하거든. 그래서 지금 자료가 나한테 없어. 구개음화 배웠고, 반모음화도 배웠던 것 같고, 또 뭐 배웠지? 이것만 배웠었나? 뭐 이 정도 배웠던 것 같다.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랑 리을 탈락, 히읗 탈락, 그리고 의 탈락, 동일 모음 탈락까지 배웠으나, 그다음에 첨가는 이제 사이소리에 대해서 배웠었고, 사이소리는 사이시옷과 니은 첨가로 나뉩니다. 그다음에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 이렇게 배웠었지. 자, 이게 의문에서 배웠던 내용이었고, 자,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지네. 그다음에 단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 형태소까지 그냥 넣자. 크게 보면 세 가지 이 형태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단어의 짜임, 그 다음에 품사까지. 자, 형태소라는 개념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문의 정의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의 개념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였고, 형태소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 기준으로 나뉠 수도 있고 자립성 기준으로 나뉠 수도 있다. 의미 기준으로 나누면 실질과 형식이고, 자립성으로 나누면 자립과 의존이다. 예를 들면 먹다 같은 경우에 먹과 다로 형태소가 분석이 되는데, 얘는 실질이자 의존이고 얘는 형식이자 의존인 그런 형태소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짜임,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단어의 짜임을 보았는데, 이때 이제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지. 어근과 접사. 어근은 이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했고,
이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해 주거나 뭐 아니면 품사를 바꿔 주거나 하는 등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접사였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접사예요. 자, 그럼 어미는 뭐냐? 어미는 어간과 어울리는 개념이지. 어근은 접사와 어울리고, 그러니까 어미에는 어미의 정의가 무엇이냐?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 어간은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근이냐 접사냐를 따질 때는 어미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근이냐 접사냐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어미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단어의 짜임은 보면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고 했었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고 했었지. 이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것이고, 합성어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대등이냐, 종속이냐, 아니면 융합이냐, 융합 중에서도 대등이냐, 종속이냐가 나뉘었지.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구성 방식에서는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이렇게 나뉘었었고, 파생어는 이제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접두 파생어냐, 접미 파생어냐, 접두사, 어근의 앞에 접사가 붙었냐 아니면 어근의 뒤에 접사가 붙었냐에 따라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나뉘었고, 품사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한정적 접사, 그 다음에 지배적 접사. 이 한정적 접사라는 걸 리미트를 준다는 거였는데, 예를 들면 개살구라고 하면 살구의 앞에 개가 붙은 건데 살구의 범위는 되게 넓어. 근데 개살구라고 하면 그 살구의 범위 중에서 썩은 것만을 한정 지어서 가리키게 되지. 마찬가지야. 풋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풋사랑도 풋이라는 접사와 사랑이라는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인데 접두 파생어지. 근데 이 풋사랑은 사랑이라는 되게 넓은 개념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사랑의 의미를 한정 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접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배적 접사는 먹이처럼 어근의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꿔준다든지 명사에서 부사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접사가 결합한 애들이 있다. 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남은 건 이 품사라는 애가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배워볼 거예요. 품사라는 게 남고, 여기서 문장이 들어가지?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장에 짜임이 들어가고 문법 요소가 들어갑니다. 자, 중학교 때는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까지밖에 안 배웠어. 문장 성분은 뭐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그거 의미하는 거고, 문장의 짜임은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 대등이냐 종속이냐, 아니면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 이런 걸 따지는 게 문장의 짜임이었고, 문법 요소라는 건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피동, 사동, 부정, 시제, 상, 서법 이런 것들, 종결, 종결 방식 이런 등등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품사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자, 생각보다 많이 배웠지?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자, 내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게 자료가 다 학교에 있어서 이 활동지조차도 나한테 없어.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거고, 이걸 보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품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걸로 쓰면 되나?
품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품사라고 하면 이제 문장 성분과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난 학기 때 엄청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자, 품사라고 하면 단어의 본질이고,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문장 차원에서 쓰일 때의 역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차원을 나눠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여러 가지 이제 문법엔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있어. 사람이야. 사람이 이제 막 말을 해. 그치? 이 말을 하는 최소 단위는 문장이잖아. 그지?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해서 우리는 소통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려나? 가장 맨 밑에 있는 건 의문이겠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의문이라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의문들을 이 의문 파트에서 끄집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 무의식 중에서 이 부분은 의문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야. 여기서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어디로 옮기냐? 자, 이제 형태소 차원으로 옮겨. 이 의문들이 모이면 형태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형태소들이 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쌓여 있는 형태소들 중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막 옮겨. 어디로 옮기냐? 단어 차원으로 옮겨. 그럼 이 단어 차원에서 단어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필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그 다음에 옮겨. 어디로 옮기냐? 그게 문장 차원인 거야. 문장 차원으로 옮겨. 문장 차원으로 옮겨서 우리가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여기서 끄집어온 단어들을 열심히 조합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 설명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삭제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마치 공장에서 재료들을 이제 창고에 가서 재료들을 끄집어내서 이 재료들을 이제 조립을 해서 점점 더 큰 어떤 물건을 만들듯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아주 깊은 곳, 아주 맨 밑에 있는 의문 창고에서 필요한 의문들을 끄집어내서 형태소 창고로 가져오고, 조립을 해서 형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위에 상위 차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결국 말하는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단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단어 차원에는 또 단어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단 말이야. 단어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이 쌓여 있는 단어들을 우리는 같은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주자.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묶어주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명사들만 모아놓고, 여기는 동사들만 모아놓고, 여기는 뭐 형용사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정리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품사라는 걸 정리를 해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나누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냐? 이 기준은 크게 3가지야. 어떤 게 있냐? 여기 있는 형태,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 그리고 의미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단어들을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럼 단어들의 산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형태를 가지고 둘로 딱 나눠. 어떤 거냐? 불변어와 가변어. 불변어는 여기 써 있는데 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변한다는 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변하는 것이 불가능해. 순서가 이상하네. 그리고 반대로 가변어는 변하는 것이 가능해. 자, 그런 애들이 이제 불변어와 가변어인데, 그러면 단어들을 둘로 딱 나누어서 얘네들은 불변어, 자, 얘네들은 가변어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봅시다. 불변어와 가변어를 나눠온다면 모양이 바뀌는 건 가변어겠지.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건 불변어겠고, 모양이 바뀌고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 어간의 정의가 뭐냐면 활용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야. 어미는 활용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고, 그럼 이 어간은 용언이에요. 용언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그럼 동사 아니면 형용사는 가변어겠고, 나머지는 다 불변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가변어와 불변어를 두 번째 기준인 기능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불변어는 동사, 형용사를 뺀 나머지가 다 불변어일 텐데, 이 불변어들 중에서도 문장에 몸통 기능을 하는 애들을 묶어 놓을 수 있고, 또 문장에서 다른 애들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애들을 묶어 놓을 수 있고, 또 다른 애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느낌을 표현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애들을 묶어 놓을 수 있고, 또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에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애들도 있어. 다시, 문장 내에서 단어들 사이에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 그렇게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가변어는 활용하는 기능을 하는 애를 묶어 놓을 수 있고, 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을 나누는 것 중에서 또 세 번째 기준인 의미라는 기준으로 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을 다시 나눌 수 있어. 체언은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 즉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나눌 수 있고, 이건 명사가 되겠지. 이름이니까. 두 번째는 이 명칭을 대신해서 쓰이는 말. 대신한다고 하니까 대명사인 거 아니야. 대명사. 대신하니까. 세 번째,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이거는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수사라고 불러, 우리가. 자, 수식어는 또 둘로 나뉘어요. 수식어 중에서 체언을 꾸미는 말은 관형사고, 용언을 꾸미는 말은 이제 부사야. 용언을 꾸미는 말은 부사예요. 용언이라고 쓸 뻔했네. 용언을 꾸미는 말은 부사. 자, 독립어는 하나밖에 없어. 감탄사. 자, 그 다음 이 관계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장 내에서 단어들 사이에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주는 말은 조사예요. 이건 조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가변어 중에서는 용어는 둘로 나뉘는데, 동사 아니면 형용사지 뭐.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동사고, 상태를 나타내는 건 형용사고. 자, 그런데 이 관계언, 즉 조사 중에서도 모양이 막 바뀌는 애가 있어. 예외적으로. 걔가 누구냐? 서술격 조사예요. 자, 우리가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울 때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동사, 형용사, 이다라고 배웠었는데, 그때 그 이다야. 서술격 조사는 이다야. 이다는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꽃이다. 꽃이니. 꽃이면. 꽃이니까. 등등으로 활용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 가변어, 이 형태라는 기준으로 나눴을 때 가변어 중에는 용언도 있지만 관계언 중에서 예외적인 애 서술격 조사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어는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두 개가 있는 거야. 가변어는 관계언과 용언이 있고, 관계언은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만 해당하는 거다. 관계어는 기본적으로는 불변어야. 조사는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이다만 활용을 해. 그래서 이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품사를 이렇게 9개로 나눌 수 있어. 9개. 자,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얘네는 체언으로 묶어. 이거 지금 의미를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야. 여기 있는 우리가 구품사라고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는 결국에는 의미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의미라는 걸 가지고 나눈 거고,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나누면 얘네 세 개가 묶여. 체언으로 묶이고, 얘네는 수식언, 독립언,
관계연, 얘는 용언. 그리고 얘네는 이제 형태라는 기능을 가지고 나눌 때는 불변어로 묶이고, 그다음에 얘네는 가변으로 묶인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이제 패널이 사라지네. 패널 어떻게 가져오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품사라는 건 단어들을 산더미처럼 우리가 우리 무의식 마음 중에서 단어 창고에 쌓여 있는 단어들을 세 가지 기준으로 적절히 분류를 해놓은 게 품사고, 이 품사는 단어의 본질이에요. 단어의 본질이야. 이 품사는 세 가지 기준, 형태, 기능, 의미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 거고, 형태를 가지고는 가변어, 불변어, 모양이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를 가지고 이제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기능을 하냐를 가지고 이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그 다음에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로, 그 다음에 독립어는 감탄사, 관계어는 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시 근데 그러면은 품사가, 아까 내가 품사는 단어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품사와 문장 성분은 뭐가 다르냐? 계속 했잖아. 문장 성분은 이 단어가 차원이 나눠져 있다 했잖아. 우리 마음은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야, 차원이. 근데 의문 차원에서 이제 단어로 올라왔어. 근데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단어가 문장 차원으로 올라가서 쓰일 때 이때 맡게 되는 어떤 역할이, 배역이 문장 성분인 거야. 이 단어 파트에서 얘의 본질을 물어볼 때는 품사인 거고, 문장 차원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를 가지고 따진 건 문장 성분이에요. 마치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혹은 카메라 돌아가는 거기에 올라가면 뭐 깡패도 되고 형사도 되고 등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 것처럼, 이 단어가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애냐를 물어볼 때는 품사고,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를 가지고 따질 때는 문장 성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하니까 반복하니까 좀 지겨우니까 밑에 있는 걸로 가봅시다. 이제 이게 한눈에 보기인데, 한눈에 보기 만들어 놨는데, 불변어와 가변어로 첫 번째 나뉜다고 했고, 불변어에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용언, 독립언이 있어요. 가변어에는 용언이 있고, 체언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명사는 다시 고유성과 자립성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 혹은 자립 명사냐, 의존 명사냐라는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명사는 이게 인칭, 사람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냐, 지시 대명사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내가 지금 대신 가리키는 것을 알지 못해. 그게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아니면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미지칭이냐 부정칭이냐로 나뉘어요. 그 뒤에서 나올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사는 수량을 가리키느냐 순서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뉩니다. 관형사는 어떤 것을 꾸며주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성상, 지시, 수관형사. 그다음 부사는 크게는 이제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애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애들로 나눌 수 있고, 조사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눌 수 있고, 독립어는 감탄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는 뭐 중학교에서는 별다른 뭐 더 깊이 있게 할 건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여기가 좀 많이 중요해. 물론 여기 위에도 다 중요한데,
동사는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가지고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리고 활용할 때 규칙적으로 활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형용사도 마찬가지야. 규칙 형용사, 불규칙 형용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눈에 보기고, 한눈에 보기 봤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품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두 번째는 이제 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명사라는 애는 어떤 애냐? 명사라는 애는 정의부터 읽어볼게.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말. 이제 명칭 쉽지?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이름, 뭐 연필, 가위 뭐 이런 거. 근데 명사의 특징은 뭐냐? 조사가 결합해서 다양한 문장 성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꽃이라는 명사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면 주어가 되고, 을이 결합하면 목적격조사 을이 결합하면 목적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사가 결합해서 다양한 문장 성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명사의 특징이야. 이건 명사의 특징뿐만 아니라 체언의 특징이야. 명사도 마찬가지고 대명사도 마찬가지고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능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별로 이제 어렵지 않은 거고, 이 명사를 이제 나누면 이제 명사의 하위 분류는 어떻게 되냐? 하위 분류, 계속 우리가 하위 분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 뭐 예를 들면 합성어는 의미를 가지고 대등이냐 종속이냐 또는 융합이냐, 융합 중에서도 융합이자 대등인 거냐, 융합이자 종속인 거냐를 나눴었고, 그다음에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를 나눴듯이 명사도 마찬가지로 고유성이라는 거 우선은 고유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눠볼 수 있어요.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명사는 뭐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거야. 번역이 가능해. 그래서 보편적으로 존재하잖아.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 예를 들면 나무, 꽃, 바람.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생각하는, 명사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 수많은 것들은 거의 다 보통 명사예요. 뭐 휴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거 한번 내가 읊어볼게. 휴지, 지갑, 휴대전화, 이거 뭐야, 향초, 그다음에 약, 물, 또 앨범, 마스크, 이런 거 다 내 주변에 있는 거, 인형, 이런 거 다 보통 명사예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반면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건 고유 명사야. 이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걸 가리킬 때는 이제 그런 건 이제 고유 명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윤준엽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 되게 낯간지러운 얘기긴 한데 그건 사실은 사실이니까. 한강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고 독도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자, 이런 고유한 것들을 가리키는 명사는 우리가 고유 명사라고 불러요. 이제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크게 어렵지도 않고. 좀 더 중요한 게 여긴데, 자립성을 기준으로 해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누는 이 파트가 이제 중요해. 근데 이거 우리 이미 앞에서 많이 했어. 자, 이때의 자립성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자립성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형태소를 자립성을 기준으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눈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이제 형태소 차원에서 앞뒤로 띄어쓰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가지고 자립성을 나눴었는데, 여기서의 자립성은 문장에서의 자립성이에요. 문장에서의 자립성. 그래서 문장 내에서 자립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명사. 이거 뭐냐? 아이씨, 이거 형태소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이거 또 들어가 버렸네. 이거 지워. 이거 지우세요. 미안해. 그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거 복사해가지고 오다가 이게 들어가 버렸어. 자립 명사냐 의존 명사냐. 자립 명사는 문장 내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야.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건 그냥 혼자서
문장 내에서 혼자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의존명사부터 보고 의존명사에 대립되는 개념이 자립명사니까 의존명사를 이해하면 돼. 의존명사는 문장 내에서 반드시 관형어 뒤에 쓰여. 그래서 의존적이야. 관형어에 의존적이야. 혼자서는 쓰일 수 없어.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거. 것, 수,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앞에 뭔가가 있어야 돼. 뭐 먹을 것, 할 수 이런 것처럼 얘네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관형어에 의존한다는 거야. 관형어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어. 쓰일 수 있어. 이게 의존명사예요. 그럼 반대로 자립명사는 이렇게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지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냥 쓰일 수 있어. 항상 그 앞에 뭐가 없어도 돼. 나무가 있다 이런 것처럼, 꽃이 있다 이런 것처럼 그 앞에 뭐가 없어도 돼. 반면에 의존명사는 반드시 그 뒤에 관형어가 그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형어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형어에 의존적인 애다. 그래서 이 의존명사는 관형어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문장 내에서 홀로 쓰일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미 앞에서 한번 한 거긴 하지만 이 의존명사는 그러면은 자립 형태소 실질 의존 형태소가 와야 되는데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vs 의존, 또 의존이란다. 그게 형식인데 형식 땡땡 중에서 무엇일까? 우선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예요. 자립 형태소야. 왜 자립 형태소냐? 앞뒤로 띄워쓸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해봤다고 합시다. 먹을 것 줘. 그럼 먹을 띄고 것 띄고 줘잖아. 그럼 앞뒤로 띄어쓰기가 가능하지? 그렇다는 건 이건 형태소 차원에서는 자립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실질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얘는 놀랍게도 실질 형태소입니다. 왜 실질이냐? 계속 얘기했잖아. 의존 명사도 명사는 명사야. 명사는 명사잖아. 의존 명사도 결국에는 명사야. 그럼 명사는 실질이냐 형식이냐? 명사는 실질이지. 그지? 따라서 의존 명사도 실질인 거예요. 의존 명사도 결국에는 명사는 명사니까 실질 형태소인 거야.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의존 명사가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문법 문제는 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 문법 문제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보편적인 견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비보편적인 견해가 있지? 이런 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이 충돌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이건 안 배우지 않았냐? 안 배웠어. 이건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문으로 줘. 지문으로 비보편적인 견해를 설명할 때도 있어.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닌데 좀 진짜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비보편적인 견해를 지문으로 주고 설명을 하고 한번 적용해봐라. 혹은 이제 고등학교 수준 있고 이제 더 상위 수준 정도의 지식이 있을 때 이번에는 이거를 지문으로 주는 거야. 이걸 지문으로 줘서 너희가 고등학교 수준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걸 지문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문을 읽어보고 한번 풀어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출제가 이미 됐는지 모르겠는데 의존 명사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에는 지금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지문으로 주니까. 아무튼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것만 그냥 곁다리로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 35분 정도 지났고 더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더 하려면 이제 대명사를 들어가는데 대명사는 좀 어려워서 1시간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명사 수사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서 방과후 수업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았습니다.